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 15배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축된 투자 심리 반전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2년 4개월여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경제 심리 위축,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성장률 눈높이는 크게 낮췄습니다. 가계 소비가 얼어붙으며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 이상은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곧 마무리됩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심판을 선고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17년 만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총 면적이 늘어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을 지역 전략 사업지로 지정한 건데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해진 지역이 여의도 면적의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첫 소식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해제하기로 한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는 모두 42제곱킬로미터 15곳입니다. 부산 김해공항에 조성 예정인 제2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해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유벨리 사업단지,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동차 수소 2차 전지 등 산업물류단지가 10곳에 달합니다.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지도 포함이 됐는데 2000년 그린벨트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그린벨트 총량 예외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이상거래 등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파생되는 생산과 고용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이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 균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이 내용은 이어서 박연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1년 도입됐습니다. 이에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 자동차인 프라이드와 카니발 등을 생산한 경기도 광명 소아리 공장도 이 시기에 그린벨트로 묶여 각종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정부의 규제 완화책에 따라 현대차는 해당 공장 지목을 공장 용지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됐고 환경 부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전용 공장 전환에 탄력이 붙으면서 생산성이 향상됐습니다. 이번 정부의 비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규제 완화 시 지역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 경제에 약 124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는 것을 통해서 지방소멸을 억제하기도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거리 일대가 연남화되는 이런 효과들 결과적으로 기업 유치가 되기도 하고 해당 지역들이 개발이 되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도 정부는 지자체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그린벨트 해제 지역 선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8개월 만에 2%대로 낮췄습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관세 전쟁이 상호보복으로 심화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유지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 만에 인하로 돌아섰습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3%에서 2.75%로 내리면서 2년 4개월 만에 2%대에 재진입했습니다. 금리를 낮춰 경기 추락을 막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1월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고관세를 이어가면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내수를 회복시키기 위해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재정정책과의 공조가 당연히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15조에서 20조 정도를 하게 되면 성장률을 0.02%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1.5가 1.7 정도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다만 이창용 총재는 20조 원이 넘는 추경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 일부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데엔 이창용 총재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한나 기자입니다. 최근 넉 달간 기준금리는 0.7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출금리도 그만큼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연간이자가 약 9조 1천억 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도 떨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규제 완화에 따른 특정 지역의 집값 상승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투자에 묶인 자금이 신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4월 차기 금통위를 앞둔 한은은 당분간 유지 기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금통위원 6분 중에서 4분은 3개월 내에서도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말씀하셨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2월을 포함해서 2, 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크게 저희들이 가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불러온 저성장의 충격에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내수 부진의 늪이 한몫했습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건 역시 자영업자인데요. 자영업자들의 실제 지난해 생활은 어땠는지 이광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음식점과 숙박, 도소매업과 교육 서비스 등 7개 업종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감소폭은 평균 12.8%였습니다. 순이익도 72%에서 감소를 경험했고 그 비율은 13.3%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0일에 이루어졌는데 비상계엄 이후 전국 불안이 극도로 심했던 여파인지 올해를 바라보는 시각도 우울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나쁠 거라는 예상이 절반을 훌쩍 넘긴 61%에게서 나타났고 순이익도 그 반응이 비슷했습니다. 예상 감소 비율은 매출이 6.5%, 순이익은 7.2%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됐다고 답한 비용 항목은 원자재와 재료비였습니다. 이게 과거 조사 2023년 때도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이 비슷하게 유지가 됐고 인건비 역시 상황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달라진 건 그로 인한 대출액이었습니다. 2023년 당시 전경련이 같은 조사를 벌였을 때 인당 8,300만 원이었던 평균 대출액은 지난해는 1억 2천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실적 악화를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본격적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들이 내는 월 평균 이자는 84만 원으로 연금리로 하면 8.4%의 고금리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소비 부진을 이겨낼 진작책과 함께 가계부채 2,000조 시대에 약 한 고리가 된 자영업자 부채도 관리할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재작년 임금 근로자들은 월 평균 363만 원을 벌었습니다. 전년보다 1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다만 2023년 물가 상승률이 3.6%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사실상 뒷걸음칠 친 겁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조금은 줄었지만 여전히 2배 수준입니다. 대기업이 600만 원 가까이 벌 때 중소기업 직장인은 300만 원도 채 벌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불황으로 어느 때보다 취업문이 좁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이 많은 겁니다. 연령별로는 한창 일하는 시기인 40대 때 평균 임금이 가장 높았고 이후 50대, 30대 순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753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대로 숙박 음식점업은 20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숫자로 본 경제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야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소득 대체율에 이어서 자동 조정 장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건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 여명 증감률을 같이 반영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975년생 가입자는 자동 조정 장치가 없는 현행대로면 2040년부터 25년 동안 모두 3억 5,6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치가 도입될 경우 3억 66만 원으로 16% 가까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민주당이 장치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금 고갈 우려가 큰 가운데 고갈 시점을 32년 늦춰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소득 대체율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43%를,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인상할 때마다 자녀 세대가 갚아야 할 부채는 300조 원씩 증가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취해 주시고 20, 30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에 나섭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연구원 KDI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장기적으로 50%까지 축소해서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대로면 대상자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이 최대 4만 원 인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지웅배 기자, 수급자 선정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까? 네, 한국개발원 KDI가 노인 빈곤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노인의 몇 %가 아닌 중위소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약 5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 34만 4천 원인 평균 지급액이 최대 38만 7천 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축소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70년 전체 노인의 37% 수준으로 더욱 줄어들지만 내년 기준 월 최대 44만 7천 원까지 지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는 게 KDI의 핵심 주장입니다. 재정 절감 효과도 분석됐죠.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내후년까지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차츰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구조 개편이 없을 경우 오는 2070년까지 물가 인상을 감안하면 290조 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할 경우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약 195조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줄이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 지출이 약 440조 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DI는 장기적으로 소득 인정액에 따라 연금액을 달리하고 제도 효율성을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을 통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우영준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죠. 네, 2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약 4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헌재 앞에는 탄핵 무효,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계엄 당시 CCTV 영상을 두고 충돌을 했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시도의 증거라며 국회 본관 지하 1층 CCTV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병력이 계엄 해제 이후 비상전력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끊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해선 계엄 당시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장면이 담긴 국정원 CCTV도 재생하며 증언과 동선이 맞지 않다 이런 걸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한 판결문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도 예정돼 있죠. 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6분쯤 이곳 헌재에 도착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당사자인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으로부터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문을 직접 쓰고 마무리 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후 진술문에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야당의 폭거에 맞서는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변론은 7시간을 넘겨 밤 늦게 끝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변론이 마무리되면 재판관 회의를 거쳐 곧바로 최종 선고가 이뤄집니다. 전례에 따라 2주 뒤인 3월 중순쯤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10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사장 작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숨지고 6명은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포천 방향 천안 안성 구간을 잇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교각 위에 올려져 있던 상판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상판이 50m 아래로 떨어져 10명의 작업자가 추락했습니다. 박상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는 사고 원인에 대해 H빔 설치 장비가 넘어가면서 상판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조사와 수습이 진행 중인 현장 주변은 교통이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다룬다고요?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며 산재 예방 감독 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의 반복되는 품질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요. 지난해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단지에서 외벽이 기우는 등의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논란이 된 지 1년도 안 돼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상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이번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나온 만큼 영업정지 등의 처벌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 고수익이 기대되는 공공택지를 더 많이 낙찰받기 위해서 계열사를 총동원하는 걸 벌떼 입찰이라고 합니다.
대방건설이 이런 편법으로 낙찰받은 땅을 장려 회사에 몰아줬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오피스텔 단지. 대방건설은 2014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았습니다. 대방건설 계열사 등을 총동원해 벌떼 입찰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방건설은 낙찰받은 땅을 대방산업개발에 넘겼습니다. 창업주 구교훈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최대 주주이며 장남 구찬우 대표의 며느리 김보희 씨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6곳의 낙찰 택지가 대방산업개발 계열로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이들 중 3건은 구회장이 직접 신규 프로젝트로 넘기라고 지시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택지 개발을 통해 이들 회사가 거둔 매출만 1조 6천억 원. 대방산업개발은 시공까지 독점하면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되었고 그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하였습니다. 2014년에 비해 2023년 자산 총액은 5.98배, 매출액은 4.26배 상승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공공택지 개발 시장을 왜곡했다라면서 과징금 총 205억 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대방건설이 공시기업 집단이 아니었기에 총수일가 사익 편취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앞으로 석 달 동안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됩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려선데요.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어떤 제재를 받은 겁니까? 네,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 세탁 방지 현장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업비트의 일부 영업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영업 일부 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고와 출고를 제한하는 건데요.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합니다. 또 FIU는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 경고와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이런 제재를 받게 된 이유가 있겠죠? 네, 먼저 두나무는 특급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화 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4만 5천 건가량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는 과거 수차례에 걸쳐 두나무의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하는 업무 협조문을 발송했으나 두나무는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신분증의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나 복사본의 경우를 인정한 사례가 3만 4천 건이 넘게 확인돼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데요. 이 밖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데도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에 달했습니다.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제재심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하겠다면서도 일부 조치 사유와 제재 수위에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어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삼성이 3년 전 직원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꿨지만 여전히 내부에 하위고과 할당이 있었다는 소식 최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고용노동부도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한나 기자, 주무부처도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열린노조는 지난 3일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위반했다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0일 노동부에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부재 내용을 진술했는데요. 이후 사측도 고용부에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조 측은 회사가 직원 6명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 없이 하위고가를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22년부터 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바꿨는데 내부에서는 여전히
하위 고가 할당량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노조는 직원들이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회사로부터 상세 사유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노조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노조는 이번 주 안으로 중노위에 부당구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노위에서 사측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하위 고가를 받은 직원 6명은 평가가 원상복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마련한 인사제도와 현장에서의 평가 적용이 상이한 가운데 내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하위 평가에 대한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코스피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낙폭을 줄이며 26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어제보다 0.57% 내린 2630.29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5% 떨어진 769.43의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3원 오른 1,430원 사전에 거래를 마친 뒤 1,434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내일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나빠지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고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거센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및 화재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개겠지만 일부 영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기온 서울 6도, 대전 9도, 춘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 8도, 강릉은 9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광주 9도, 부산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풀리겠고요. 앞으로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목요일은 제주에,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5시 5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